안녕하세요. 물박사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도를 지나치면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물박사가 강조하는 식품은 3대 영양소의 주요 공급원인 곡물과 육류, 그리고 소금입니다. 이들 식품은 과유불급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습니다. 덧붙여 물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넘치면 부족한 것보다 훨씬 문제가 크게 나타납니다. 특별히 물박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양소인 소금은 과잉되었을 때 그 어떤 영양소보다 큰 문제를 유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학에서 주장하는 소금 섭취 제한도 문제지만 소금 과잉 섭취는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체내 소금 과잉에 관련되어서 자세히 설명해 볼까 합니다. 소금 섭취가 지나치게 많아서 체내 나트륨이 과잉되는 가장 큰 이유는 소금물 마시기나 소금 알갱이를 따로 먹는 것입니다. 소금물 마시기나 소금 알갱이를 따로 먹는 이유는 저염식 때문에 체내 나트륨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하지만 체내 나트륨이 부족하다고 함부로 소금을 섭취하다가는 오히려 과잉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박사가 블로그와 유튜브에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상담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금 섭취를 늘리는 과정 중에 오히려 소금을 지나치게 먹어서 건강을 잃을까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박사와 같이 소금의 효능을 알리다가 오히려 사람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박사는 소금을 강조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 부작용을 더 심각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금을 과잉 섭취하는 원인 중에 음식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음식을 아무리 짜게 먹더라도 음식만으로 소금을 과잉 섭취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물박사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음식의 염도가 거의 2배에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소금 부족 증상이 있어서 물에 소금을 넣어 소금물을 마시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음식을 짜게 먹는 것으로는 소금 과잉 섭취가 거의 없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먹는 식단에 국물 요리가 없다면 소금을 과잉 섭취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아무튼 소금을 과잉 섭취하는 원인은 물박사나 특별한 소금을 판매하면서 소금물 마시기나 소금 알갱이를 따로 녹여 먹기를 강조하는 사람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소금물 마시기는 소금을 과잉하게 섭취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그것은 소금을 따로 먹는 것에 비해서 소금을 섭취하기가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인체 생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체액과 비슷한 0.9%의 소금물을 만들어 마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하루에 마셔야 될 음수량을 2리터 이상으로 알려줍니다. 만약 보통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0.9%에 가까운 소금물을 하루 2리터 이상 만든다면 이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소금 과잉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체내에 나트륨이 과잉되면 우리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소금을 지나치게 먹었으니 소금을 줄여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그러한 신호를 지나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군다나 특별한 소금 섭취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그러한 인체의 신호들을 명현 반응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명현 반응은 장시간 몸에 이상이 있었던 증상들이 서서히 고쳐지는 과정에서 나오는 일시적인 부작용을 뜻합니다. 하지만 소금을 섭취할 때 나타나는 대부분의 부작용은 명현 반응이 아니라 소금 섭취를 줄여라는 그러한 신호입니다. 명현 반응인지 부작용인지 알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 지속 시간입니다. 만약 좋지 않는 증상이 1주 이상 지속된다면 그것은 부작용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물박사가 상담한 수많은 사람들의 명현현상은 대부분
일주일 이내였던 것이죠. 명현현상의 대표적인 증상이 두통입니다. 체내에 나트륨이 부족한 사람들이 소금 섭취를 늘릴 때 보통 3, 4일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두통은 대부분 일주일 이내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소금 섭취를 늘리면서 두통이 일주일 이상 진행한다면 소금 섭취를 다시 줄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박사를 찾으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금 섭취를 지나치게 하여서 체내 나트륨이 과잉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체내에 나트륨이 과잉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체내에 소금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과 거의 유사합니다. 이렇게 과잉된 증상과 결핍된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참 이것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지혜롭다면 이것을 쉽게 분간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소금 섭취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고 보통의 식사를 한다면 이때 나타나는 증상들은 거의 대부분이 소금 부족과 관련이 됩니다. 소금 과잉 증상은 소금이 건강에 좋다고 소금을 일부러 먹는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아마도 물박사의 주장을 따르거나 특별한 소금을 판매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금이 과잉되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무엇일까요? 체내에 소금이 과잉되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혈압 상승입니다. 혈압 상승은 소금 섭취를 적게 하여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체내 나트륨이 결핍될 때 나타나는 혈압 상승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어려서부터 소금 섭취를 제한하게 되면 체내에 나트륨이 결핍되고 이에 따라 소금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체에서는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들 호르몬을 이용하여서 부족한 나트륨을 확보하는 것이죠. 그것은 소변으로 배출되는 나트륨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소금 섭취를 제한하게 되면 이 호르몬들의 분비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호르몬들은 혈압을 상승시키는 물질로 작용합니다. 안지오텐신은 동맥혈관을 수축하고 알도스테론은 신장에서 여과되는 나트륨을 다시 재흡수함으로써 혈압을 상승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최소 20-30년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소금 섭취를 제한한다면 보통 40대 이후에 고혈압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금 섭취가 과잉되었을 때는 혈압 상승이 빠르게 나타납니다. 소금은 그 자체로 혈압을 상승시키는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체내에 증가한 나트륨은 그만큼 수분도 증가시킵니다. 이렇게 혈관에 나트륨과 수분이 증가하면 당연히 압력이 상승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 섭취가 과잉되었을 때는 보통 2-3주 이내에도 혈압 상승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소금 섭취가 과잉되더라도 그 증가 속도가 늦고 그 증가량도 적다면 혈압 상승은 보통 1년 이상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래저래 소금 과잉 섭취는 혈압을 직접적으로 상승시킨다는 사실입니다. 물박사가 말하는 혈압 상승은 혈압 측정에 의해서 꼭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측정하는 혈압은 팔의 혈압입니다. 하지만 팔과 다른 조직의 혈압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혈압이 상승할 때 가장 위험한 곳이 뇌입니다. 그래서 뇌 혈관의 혈압 상승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혈압계가 없어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몸에서 뇌에 혈압이 올라갔다고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증상이 안면 상기, 두통, 눈 통증, 이명 등입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모두 뇌혈관의 혈압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뇌에 대한 혈압 공급은 당연히 얼굴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라
혈압 상승에 의해서 얼굴이 달아오르게 됩니다. 그 결과 안면이 상기되는 것이죠. 혈압이 상승하게 되면 그 주위 동맥혈관에 극심한 압력이 가해집니다. 만약 머리 주위의 혈관에 압력이 가해진다면 당연히 두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혈압 상승이 경미할 때는 대부분 편두통이 나타나고 혈압 상승이 더욱 강해질수록 다양한 두통이 발생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뇌 활동을 많이 하는 시간에는 당연히 눈도 엄청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눈에도 더욱 많은 혈액 공급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중에 눈이 빠질 것 같은 압통이 생기게 됩니다. 또는 눈이 까칠까칠한 증상도 발생합니다. 혈압이 상승한다는 것은 혈압이 낮아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즉, 혈압이 상승할 때는 혈압의 진폭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혈압의 진폭이 클 때는 림프액의 순환에도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이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 소금 섭취를 늘리는 과정 중에 이러한 혈압 상승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소금 섭취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소금 섭취가 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있거나 실제로 이미 소금 과잉이 되었다는 신호라는 것이죠.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고 소금을 섭취하다가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소금을 적게 섭취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은 대부분 기능 저하입니다. 하지만 소금 섭취 과잉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을 무시하다가는 몸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 적게 섭취하는 것보다 소금 과잉 섭취하는 것이 훨씬 무서운 것이죠. 소금을 과잉 섭취할 때 혈압 상승 이외에 진한 소변, 피부염, 혈당 상승, 탈모 등도 대표적인 소금 과잉 증상입니다. 신장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소금 섭취가 과잉되었을 때 소변 생성이 잘 되지 않습니다. 소금이 과잉된 만큼 물이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소변을 적게 생산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 중에 소변의 색깔이 매우 진하게 됩니다. 소금을 과잉 섭취할 때 노란색보다 진하게 되고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아주 진한 갈색이나 심하면 붉은색을 띨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정말 너무 많은 소금을 먹었다는 아주 위험한 경고 신호입니다. 그래서 물박사는 소금 섭취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소변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권장하는 것입니다. 소금 섭취가 과잉되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병이 피부염입니다. 피부염은 소금 섭취가 부족할 때도 나타나지만 소금 섭취가 과잉되었을 때는 그 증상이 훨씬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소금 섭취 부족에 의해서 나타나는 피부염은 항생제나 스테로이드와 같은 약물이 그런대로 잘 듣습니다. 하지만 소금 섭취가 과잉되었을 때는 이러한 약물로도 피부염이 잘 낫지 않습니다. 모든 피부염은 피부의 열과 관련이 됩니다. 피부에 열이 있다는 증거는 피부가 붉게 변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체에서 가장 뜨거운 성질의 물질은 바로 소금이라는 사실입니다. 체내에 소금이 과잉되면 당연히 몸은 지나치게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염증의 염자는 한자로 불화가 위아래로 하나씩 있는 글자입니다. 즉 염자가 뜨거운 불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 몸에 그러한 소금이 넘친다면 당연히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피부에만 염증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국 우리 몸 중요한 곳에 모두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물과 소금을 관리하는 신장에 심각한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이 건강에 좋다고 함부로 소금을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소금을 과잉 섭취할 때도 혈당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당뇨는 소금이 부족해서 생깁니다. 하지만 혈액 중에 당이 지나치게 높은 고혈당은 소금을 과잉 섭취할 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을 잘 섭취한 만큼 소화와 흡수가 잘 되게 됩니다. 탄수화물을 섭취할 때 소금이 과잉되어질 때 혈당이 상승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더군다나 체내에 소금이 과잉되면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이러한 혈압 상승은 뇌에 대한 영양 공급을 방해합니다. 혈압이 상승하면 뇌에 대한 혈액이 증가할 것 같지만 아무리 뇌에 혈액이 증가하더라도 혈관에서 뇌 조직으로 물질 이동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뇌는 결코 혈액순환의 효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즉, 혈관에서 뇌 조직으로 물질이 이동할 때는 압력이 지나치게 낮아도 지나치게 높아도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혈압이 상승할 때 뇌 조직으로 물질 이동이 어려운 것은 많은 버스에서 사람이 내리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이렇게 소금 섭취가 과잉되어서 혈압이 상승하게 되면 뇌에 대한 당 공급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뇌는 당 공급을 위해서 혈당을 더욱 상승시키도록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 중에 또한 혈당이 상승하는 것입니다. 소금 섭취가 과잉되었을 때 나타나는 아주 심각한 부작용 중에 하나가 탈모입니다. 탈모가 일어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머리카락이 자라는 데 필요한 영양분이 잘 공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두피에 지나친 열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혈압이 상승하면 조직에 대한 영양 공급이 오히려 방해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인체의 맨 위쪽에 존재하는 두피에는 더 영양분의 공급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금의 뜨거운 성질과 함께 혈압 상승에 의해서 두피에는 많은 열이 가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열이 모공에 가해지면 머리카락이 쉽게 빠지게 합니다. 우리가 닭을 잡아서 닭털을 뽑을 때 뜨거운 물을 부으면 닭털이 쉽게 빠진 원리와 같은 것이죠. 특히 탈모는 소금 과잉이 더욱 심각하다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고 명연 반응이라고 생각하면서 소금 섭취를 함부로 하다가는 정말 더 많은 인체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자칫하다가는 요단강을 건너는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금 무서운 줄도 잘 아셔야 합니다. 소금 섭취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병이 소화장애와 호흡기 증상이었습니다. 그래도 불행인지 다행인지 소금 섭취가 과잉되었을 때는 소화장애와 호흡기 증상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실 소화장애가 되지 않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를 만드는 측면도 있긴 합니다. 아무래도 소화가 되지 않게 되면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어서 소금 섭취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금을 과잉 섭취했을 때는 소화장애가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지에 의해서 소금 섭취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부작용에 더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서 설명드린 소금 과잉에 따른 부작용들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이상과 같이 소금 과잉 섭취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물박사의 강의를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소금을 적게 먹고 있는지 과잉 섭취하는지 헷갈릴 때가 참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금 섭취 하나로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어렵습니다. 소금은 물과의 균형도 중요하기 때문에 음수량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또한 소금은 3대 영양소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채소나 과일 같은 칼륨의 영향도 받고요. 더 나아가 소금의 생리적 작용은 정신적인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변수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소금이 적은지 많은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기에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문제를 풀기 어렵다면 물박사를 찾기 바랍니다. 영상에 있는 전화번호로 상담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상담은 유료입니다. 하지만 5만원 정도만 투자해도
여러분들은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요령들을 터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물박사의 주장을 잘 이해하여서 누구보다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을 구독하여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 물박사였습니다.